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태국 측 발표에 따르면 17일 현재 군인이 17명이 사망하고 민간인이 18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태국 군부의 목표는 캄보디아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참에 손을 확실하게 봐주자 BM-21이나 장거리 타격 무기도 제거를 하고 향후에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태국 군부의 목표입니다. 반면 이제 캄보디아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 기자 이철재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예, 올해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크게 작게 해가지고 1차는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캄보디아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차는 이제 7월 16일 국경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태국군이 지뢰 폭발로 3명이 부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국군이 이제 보복 공격에 들어갔고요.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죠. 그래서 태국이랑 캄보디아 둘 다 아세안 국가이니까 동남아시아 연합 국가이니까 말레이시아 총리 중재로 7월 28일 양국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늘 이제 간섭하고 끼기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같이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와 태국 총리가 휴전 협정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들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해피 엔딩이냐? 근데 이게 아니죠. 이후에도 양국 국경 사이에서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상태였는데 발단은 12월 7일 국경에서 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총격전으로 태국군 2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태국 국방부가 이날 캄보디아가 국경 근처에 중화기를 동원하고 있다 이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소개령, 그러니까 피신하라는 대피령을 내렸죠. 그리고 12월 8일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의 BM-21이라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다연장 로켓이 있는데 이 다연장 로켓 사격이 개시했고요. 그래서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사태가 이제 크게 번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캄보디아 측 발표에 따르면 18일 현재 사망이 18명, 부상이 78명, 그리고 태국 측 발표에 따르면은 17일 현재 군인이 17명이 사망하고 민간인이 18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이재민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벌어진 이제 세 차례의 양국 간의 교전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소규모 충돌이 일어났다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렇게 번지는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당렉 산맥, 그다음에 사케오 반타의 메안체이, 그다음에 코콩, 이 이제 태국과 베트남의 국경지대인데 이 국경지대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중재하는 휴전 협정안이 깨지니까 다시 간섭을 했죠. 개입한다고 장담했는데 아누틴 찬이라군 태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자신이 서명한 평화협정문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미국이 개입 필요 없다,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훈센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아버지이고 사실상 캄보디아의 지배자죠. 그리고 훈센에 따르면은 적이 공격하는 모든 지점에서 반격해야 된다. 양측 모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장기화하고 격화하냐?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뿌리 깊은 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경 분쟁의 발단은 당렉산맥의 프레아 비에라 사원이죠.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 기원인 고대 크메르제국이 최전성기 때 앙코르와트와 함께 세운 사원 힌두교 사원인데요. 캄보디아가 한때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최강대국이었는데 세가 약해지면서 태국이 나중에 이제 이 영토를 뺏었죠. 그리고 불교가 들어서 불교사도 바뀌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캄보디아가 또 프랑스의 식민지 정락하고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와 태국이 영토 협상을 벌이는데 이거를 원래 태국이 가져오기로 했는데 측량 잘못으로
캄보디아 땅에 남게 되고 그 나중에 ICC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손을 들어줘. 결국 프레아 비에라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이 났지만은 태국은 이걸 인정 못하고 그래서 태국이 이 사원은 넘겨줬는데 그 사원 주변에는 군대를 계속 주둔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2008년에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에라 사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을 하면서 다시 불거지게 됐죠. 태국은 이 사원이 캄보디아 고유의 원래 태국의 영토에 있는 사원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은 양국 공동의 문화유산을 등재하지 않는데 캄보디아에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단독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이 되니까 단순한 국경 영토 분쟁이 양국 국가의 민족 분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둘째는 국내 정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태국의 총리 아누틴 찬위라코는 태국군 군부에다가 국경 분쟁을 알아서 관리하라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군부의 목표는 단순하게 캄보디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참에 손을 확실하게 봐주자.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국경지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캄보디아군의 이런 BM-21이나 PH-3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도 제거를 하고 주요 감지 부지도 점령하면서 향후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태국 군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캄보디아는 훈센 상원의장의 아들인 훈만의 총리를 배후에 있는데 훈센 의장이 자신의 아들인 총리 배후에 있는데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양국의 충돌에 앞서서 스캔들이 있었죠. 훈센 총리와 그리고 저희국의 전 총리 그러니까 패통탄 친라익 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총리는 양국의 정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죠. 세도가인데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패통탄 친라익 전 총리가 훈센 상원의장한테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 친했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훈센 측이 교묘히 흘렸습니다. 흘려가지고 패통탄 친라익 전 태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큰 스캔들인데 이렇게 일으킨 배후에는 카지노 이권이 있었다 이런 또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의 자금줄이 카지노와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캠 사기 있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 범죄 단지, 한국인도 많이 연루돼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태국이 갑자기 이제 카지노를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훈센 측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자신의 자금줄, 특히 이 카지노에 돈줄이 말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그 통화롱을 유출해서 태국의 정계를 흔들어 놨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태국과 캄보디아 카지노가 둘 다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가겠죠. 그만큼 인프라가 발달돼 있고 더 잘 돼 있으니까 시설이.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반태국 민족주의 정서를 일으켜가지고 훈센 일가의 어떤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또 설명도 있고요. 셋째로 트럼프가 주도한 쇼맨십 퓨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퓨전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핵심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이끌어낸 것인데 그건 좋습니다. 급한 불을 일단 껐는데 끈불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는 제조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퓨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퓨전을 감시하고 통제할 어떤 제도나 장치가 아무것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사진 찍기 행사에 그리고 트럼프가 늘 노리는 노벨상 프로젝트의 디딤돌 정도로 기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양국의 충돌은 더 격화할 것이고 장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도전에 맞설 만큼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태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7월 휴전 이후에 캄보디아가 프레아비아 사원 주변의 국경지대에 대전차 미사일 GAM-102LR 롱레인지죠. 중국의 제블린이라고 불리는 이거 그다음에 전차, 직사하기, PHL-03 다연장 로켓 이런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국경지대에서 300m 이내 아주 가까운 지역에
전진 배치해서 이는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태국군이 국경 주변에 677 고지를 점령하고 난 뒤 보니까 캄보디아군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판 제블린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을 놔두고 도망가고 해서 이걸 다수를 노획했습니다. 그래서 677 고지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태국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군은 올해 5월에 중국군과 함께 골든 드래곤 2025라는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영국군이 캄보디아 내부의 군사 훈련장에서 강화 작전, 상륙 작전, 그다음에 로봇 교원을 동원한 이런 작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면전보다는 대테러 작전 또는 인도주의 지원 작전 위주의 연합 훈련입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 중화기를 전진 배치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수세정입니다. 태국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알아주는 군사 강국이고요. 일단 전력포 같으면 태국군은 36만 명이고 캄보디아는 12만 명, 3배 차이 나죠. 그다음에 태국은 현대한 공군과 해군을 갖고 있는데 캄보디아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 기준으로 하면 2024년 태국은 55억 달러고 캄보디아는 7억 달러. 한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종합적으로 태국이 모든 면에서 캄보디아보다 군사력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월에 휴전을 하고 10월에 휴전 협정에 사인까지 했었는데 갈등 요인이 상존한 상태고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확전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알고도 해결하지 않지 않고 오히려 이참에 서로 상대의 손을 봐주겠다고 이렇게 노리고는 양국의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KGGB 외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를 실전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KGGB는 이제 지난 7월 사태 때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장착이 된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어 가지고 화제가 됐죠. 표면에 보면은 태국어로 캄보디아를 조롱한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KGGB라는 이 무기는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그래서 날개랑 유도 장비를 MK82 500파운드 폭탄에 달았는데 이 MK82 폭탄은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자유 낙하를 한다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데 멍텅구리 폭탄을 스마트 정밀 유도 무기를 바꿔주는 게 KGB입니다. 키트입니다. 폭탄에 날개랑 GPS를 단 거죠. 그래서 한 기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태국이 20기 정도의 KGB 키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태국이 이 KGB를 어느 공격에 사용했다는 걸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 12월 사태에서도 국경 마을의 그 로열 카지노 그다음에 차이춤리아 다리가를 이제 F-16이 정밀 타격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이게 KGB가 아닌가 했는데 KGB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PAVA 같은 레이저 유도 무기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KGB가 썼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7월에 태국의 KGB 보유량이 20기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때 상당수를 많이 썼어. 이번에는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태국 그 이후에 KGB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별로 얼마 안 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7월에 많이 써고 이번에 써더라도 한두 개 정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교전이 장기할 거는 태국이 분명히 KGB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감이 싸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지상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현재에서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하고 인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태국이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휘두르는 마음을 그냥 단단하게 먹은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구매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처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그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태국 육군의 VT4라는 그 전차의 포신이 망가진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공격에서 당했네 이런 얘기했는데 태국 육군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에 태국 육군 대변인이 태국의 VT4 전차가 사격 중 포신이 파열했다. 그래서 전차가 망가졌는데 아직
원인은 특정할 수 없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에 그 VT4 전차는 작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조사하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죠. 밝혔죠. VT4는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노린코란 회사에서 제조한 메인 배틀 주전차죠. 125mm 활강포를 갖추고 있고요.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 정도 되죠. 15억 원 약간 안 되는 수준이죠. 현지 환율로서. 참고로 K2 전차는 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알 수 있겠죠. 2017년부터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 세 나라에 수출을 했죠.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을 쓰지 않고 지상군을 쓰지 않고 수출 전용입니다. 현재 태국은 6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50대를 살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60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성에서 그 VT4의 전차의 영상과 사진 유포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포신이 파열하면서 3명이 부상이 됐는데 탄약의 품질 문제인지 포신 피로도 문제인지 아니면 뭐 정비가 불량인지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니까 태국 육군이 이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대변인 통해서 밝힌 거죠. 근데 이 전차, 사고가 난 전차는 작전 개시이고 쉬지 않고 이틀 동안 200발을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 전차를 공격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군의 진지에 직접 화력을 쏘는 이런 화력 지원 역할을 했는데 왜 폭발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가장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원인은 포신 수명이 원래 짧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출용 VT4의 125mm 활강포는 1980년대 중국이 국산한 초기 버전이고요. 태국군의 교범상 보면은 포의 수명이 500발입니다. 500발 넘기면은 바꿔줘야 된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500발에 못 미쳐 200발에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안 좋아서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국군의 K1A1 전차의 경우는 120mm 활강포를 쓰고 있는데 수명이 1200발쯤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렇게 화력 지원할 게면 대전차용 날탄이 아니라 파편이 많이 나가는 고폭탄을 쓰는데 고폭탄 같은 경우는 또 포신 수명을 날탄보다 좀 덜 깎아 먹어서 포신의 불량품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태국 육군 병기국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 사진과 포신 파열한 태국 육군의 VT4의 사진과 동영상 때문에 중국 무기의 또 이 고질병인 불안한 성능, 품질 불량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태국군이 중국제 포병 대공 시스템의 약점만 골라 때렸다고 하는데 중국 무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화력 지원을 다연장 로켓을 하는 지상군의 장거리 화력 지원은 다연장 로켓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핵심 전력은 중국제 PH-03 이게 6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BM-21 48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03의 경우에는 300mm 로켓을 팍팍팍 다연장으로 넣어서 장전해서 쏘는 건데 사거리가 최대한 6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03이나 BM-21 같은 장거리 화력 지원 다연장 로켓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하는 과정이 태국군 공군기의 항공정체에 노출돼서 바로 KGB 등 정밀 타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캄보디아가 훈련이 좀 부족하고 군이 훈련이 부족하고 이 운용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는 대신 이제 방공 체계를 나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추고 있는데 핵심 방공 체계가 이제 중거리 방공 체계 LY-80 그리고 단거리 방공 체계 KS-1C가 있는데요. 태국은 이 중국제 레이저의 탐지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렸고요. 그다음에 전자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도 이 약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군은 전자전을 활용해서 캄보디아군이 갖고 있는 중국 무기 네트워크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방공 체계는 THS-311이라는 그 지휘통제망이 있는데 이 지휘통제망과
각 방공체계 연동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또 상황에 또 태국군 F-16과 그리펜 같은 전투기들은 저공 침투로 지형 은폐를 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방공체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F-16과 KGB 조합은 KS-1C가 사거리가 한 440km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전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점도 태국 공군이 충분히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태국군의 하드웨어의 우세도 있지만은 캄보디아군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훈련 부족, 운영 통합 미비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 전투기를 통해서 공습을 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대량 비축한 탄약고를 파괴하거나 또 아니면 보급창을 또 부서뜨리면서 최전선 부대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요. 연료 수송을 차단하면서 캄보디아군의 병참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무기의 전력을 증강했지만은 태국군이 우수한 훈련, 그다음에 조직력 그리고 현대적인 서방 무기 체계의 정밀성을 잘 활용해서 캄보디아군을 압도적으로 눌렀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이 드론을 이용하는 또 영상을 보고 서방 전문가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보통 밀림은 정글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숲풀이 우거져서 드론을 잘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태국군이 효율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훈련이 나름 잘 갖춰진 잘된 군대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강력하다고 홍보하며 동남아에 수출한 한국 무기와 대비해서 이번 전쟁으로 중국 무기 신뢰도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전투함, 전차, 미사일, 잠수함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국과 맞붙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중국의 우방국들은 중국 무기를 많이 사들였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빌어서 중국제 무기에 대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단순 가격 경쟁력은 의미를 잃게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일부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VT-4 전차 그리고 VN-1 장갑차 그리고 또 2017년 중국으로부터 재래시 잠수함 3척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위해서 25년간 할부 그리고 고장 시 무료 애프터 서비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에 응한 것인데 2023년 유럽연합이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 조처로 중국제 잠수함인데 엔진은 독일 엔진을 달기로 했는데 독일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3년에 태국은 도입을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독일제 엔진 말고 우리 엔진도 괜찮다 이렇게 태국을 설득했는데 태국 해군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엔진인 만큼 그 신뢰성이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어쨌든 어찌된 일인지 2024년에 양국이 독일산 엔진 대신 중국 엔진을 탑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은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태국이 재검토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캄보디아에 다연장포나 5세대 중국판 제블린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태국이 이제 중국을 무기 공급선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되게 태국이 동남아시아 나름 강국이고 경제도 괜찮은 나라인데 자기네 무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를 영국권을 놔두고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중국제 무기를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무기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홍콩의 영자지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월 15일 기사에 이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놔두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분쟁이 격해지면서 중국산 무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면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최대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값싸고 이렇게 뭐 금방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중국을 주요 무기 공급처로 삼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이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무기의 신뢰성이 또 한 번 떨어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저변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이제 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을 계속 빚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FA-50을 12대를 샀고 또 12대를 추가 구매하고 있죠. 그리고 KF-21의 첫 수출 국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에서는 원해 경비함 6척 등 12척 이상의 한국산 전투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도 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우는 FA-50 항공기 전투기 경전투기 18대를 주문했고 그다음에 천궁 중거리 방공 체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소련체 무기를 계속 쭉 사용했는데 이번에 한국 무기의 새로운 K방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올랐죠. K9 자주포 20문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더 단거리 방공체계가 있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를 수입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전 검증을 거친 이스라엘제 무기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큰 경쟁자가 중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에 등장하면서 미국이 동남아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좀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제 무기도 많이 살 것으로 보입니다.